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방송 재난안전 119 목요일의 인기 코너죠.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 예. 지난주에도 한번 행사 예고해 주셨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어린이날 행사 예. 했다고 알고 있어요. 행사 예.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날 비가 와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우리 전쟁기념 사업회가 운영한 전쟁기념관이 굉장히 실내 공간이 넓습니다. 실내에서 행사를 했는데 먼저 예고했지만 KBSN과 공동 주관을 했었는데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네. 그 사진 전달하는데 저기 안에 1,000원짜리 지폐가 가득 들었어요. 저 가운데 어린이가 우크라이나 어린이죠?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가 예. 우리나라 어린이죠. 저 우크라이나 어린이겠네요. 예. 그래서 그날 이제 어린이들이 그날 1,000원씩 기부했는데 한 700명을 한정했는데 굉장히 빨리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 어린이들 1,000원씩 기부하고 스물 가족이 하나의 또 일일 벼룩 시장을 열어서 또 했는 거 해가지고 1,000원짜리를 지폐를 꽉 모아서 우크라이나 대사 부부가 참가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대사 부부에게 전달하는 사진인데요. 상당히 참가한 어린이들이 남을 돕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이 행사가 국가적으로도 울림이 커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어린이들이 돕는 모습을 보고 많은 울림이 있었을 거고 우크라이나 정부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도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또 희망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행사 주관한 사람이 행사 잘 됐다 그 울림이 컸다면 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 전쟁기념사업회가 매우 의미 있는 울림이 큰 행사를 했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KBSN이 같이 공동 주관하니까 어린이들이 방송 나오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또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분위기가 호응이 좋았습니다. 사진 보니까 저기 전쟁기념관 저 바닥에다가 놀이 매트 같은 걸 깔아서 태권도 시범을 했죠. 태권도 그렇군요. 시범을 했고 저기 나오는 어린이들은 스물 가족이 벼룩 시장을 열었어요. 자기 집 안 쓰는 물건들을 갖다가 그날 일일 시장을 열었는데 그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런 걸 통해서 어린이들이 남을 돕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자기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기념사업회가 처음 시도했던 사업인데 매년 저렇게 해서 하나 지도자 마인드 또 세계 네티즌으로서의 어떤 인류애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저는 기대를 하고요. 우크라이나 대사 부부 가서 또 대사가 연설도 했는데 어린이들에게 또 외교관이 되고 싶은 어린이들한테 그런 꿈도 줄 수 있었던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국제 적십자사 자밀라 대사입니다. 저 여성분이요? 예, 저 프랑스 국적을 갖고 계신데 한국에 나와 있는 대사 외교관입니다. 그 외교관들도 오시고 또 그날 또 애들에게 평화와 연결되어서 이제 꽃 하회 AT 농촌 유통공사에서 와서 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날 의미 있었고 왼쪽 KBS 사장님도 종일 같이 있었어요. N 사장이 이강덕 사장이죠.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행사를 잘 치르고 제가 전쟁기념사업회에 와서 많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만 그날 이렇게 돌아서 생각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도 또 우리 한국 어린이들이랑 또 어울려서 놀면서 또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또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볼 주제로 넘어가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일단 푸틴이 재집권에 성공을 했단 말이죠. 지난 7일이었죠. 다시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5번째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짜르로까지 불리고 있는데 이번 푸틴의 대통령 당선 어떻게 보세요? 집권 기간으로 보면 짜르 평균 임기를 넘어서고 있는 거죠. 1999년에 이전의 지도자 보리스 엘친이 건강이 악화되면서 대통령 대리를 하면서 이제 집권을 했는데 4번 대통령을 하고 한 번은 또 물러나선 척하면서 총리로서 해서 5차례 집권까지 했죠. 99년부터 24년이니까 벌써 25년째 집권을 했는데 이 현대판 짜르라 보는 것은 장기 영구 집권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 재미난 것이 푸틴 가계에 보면은
스탈린의 주방장을 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아, 할아버지가 그 현대판 짤인 스탈린을 다치해서 그 주방장을 했는데 그걸 보고 배웠는지 지금 거의 종신 집권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푸틴은 우리나라로 치면 52년생이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은 해 태어났는데 원래 71세죠. 그러면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봤을 때 장기 집권 더 많은 시간 동안 러시아를 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런 푸틴의 재집권이 앞으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느냐 이게 사실 국제사회 관심 아니겠습니까? 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푸틴의 집권은 전쟁을 지금 침략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다시 재집권에 성공했거든요. 이 부분에는 그 전쟁을 일으킬 때 가졌던 어떤 코즈, 동기, 그 또 전쟁을 어떤 상태에서 마무리 짓겠다, 엔드 스테이트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푸틴은 자기가 전쟁을 시작할 때 그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종전이나 휴전하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우크라이나에게 좀 불리하죠.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잘렌스키는 지금 임기가 끝나면서 여러 가지 국내에서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위상이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의 의도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 북한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 번 회장님이 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미사일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북한의 미사일의 위력이 얼마나 될까 여기도 관심인데 최근 보도들 보면 이 타격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언론 보도들이 조금 탄도미사일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데서 나온 지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탄도미사일은 정밀 타격하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지점에 이제 오차 범위를 공상오차라 그러거든요. 네. 탄도미사일은 굉장히 공상오차가 커요. 순항구 미사일은 정확하게 정밀 타격을 하는 데 비해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미사일의 어떤 잔해들을 이렇게 수거해 보면은 KN-23 북한 말로 하면은 화성 11호 미사일로 보는데 이 미사일 특징이 뭐냐? 이스칸데르 미사일인데 예.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정밀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이 아니에요. 요격을 피해서 우회 기동하면서 날아가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정거리는 짧고 단거리 요격 우회 미사일, 이스칸데르 미사일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타격하기보다는 요격을 피해서 갔느냐가 성공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명중률은 떨어지지만 그 중간에 요격당하지 않는. 요격을 피할 확률이 굉장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밀 타격용이 아니고 요격을 피해서 떨어졌다. 지금 그 공격점이 떨어졌다는 자체는 성능을 평가를 뭐 명중률이 낮다 이런 분석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특징을 고려하면은 좀 더 다시 신중하게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특정 목표를 파괴하기보다는 약간 화력 과시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화력 과신과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탄도 미사일 자체는 정밀 타격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그게 목표 지점에 비슷하게 떨어지면 공상오차가 나는데 그 비슷하게 떨어지면 거기서 엄청난 공포감, 무력을 화력을 과시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그 여러 가지 요격 체제를 무력화시키면서 도달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우리 제공한 KN-23 화성 11호 미사일이기 때문에 명중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도 뭐 자기네들이 뭐 과시하고 싶은 그런 미사일들을 파는 거군요. 그렇죠. 어쨌든. 실험도 하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 최대 정치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푸틴이 이렇게 올해 안에 이제 북한과 중국을 또 방문하기도 하고 또 북중러 밀착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한 호주 외교국방장관 그 2+2 회담에서 그 오커스 편입 가능성이 언급이 됐는데 일단 이 오커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오커스는 오스트레일리아 AU, 그죠? UK, K, US에서 호주, 제일 먼저 호주, 영국, 미국이 23년에 그 나라 대통령과 총리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안보협력을 좀 더 강화하자.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하자. 이 강화하는 모임 이름을 오커스로 지은 거예요. 제일 앞에 호주가 나오는데
이 오커스가 23년에 합의하는 게 아주 중요한 합의를 해요. 세 나라가 안보 협력을 해가는데 어떤 내용을 합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축으로 예. 우리가 협력을 해가자. 첫 번째 축이 굉장히 세계 뉴스가 됐는 게 글로벌 차원 관심을 끌던 게 미국이 60년 이상 다른 나라에 제공하지 않았던 핵 추진 잠수함 기술, 건조 기술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한 필라원, 그것을 그 한 바구니에 담아서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넘겨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AI라든가 새로운 여러 가지 고급 군사 기술을 기술 제휴하는 협력을 해나가자 필라 2예요. 근데 이 오커스가 최근에도 열렸죠. 2003년 열렸는데 이 오커스를 추진한 호주가 계속해서 또 오커스 3가 일본에 대해서도 좀 들어라 해서 앞에 저편을 너가 자쿠스로 하자 이런 게 이제 의논되는데 이 좀 오커스 동맹의 가장 큰 어떤 공공량을 내세우는 게 중국을 아주 적대시하는 그러한 그 대외적인 견제하는 정책인 역할을 견제 정도가 아니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예. 아주 위협적으로 간주하면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과 특별한 관계 있는 나라든 주춤주춤하고 동남아 국가 일부는 오커스에 대해서 조금 못마땅히 하죠. 근데 오커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호주와 정례적인 2+2 외무 국방장관 회담이 있어요. 그 6번째 이번에 열렸는데 지난 열렸는데 한국도 그 잠수함 이전 기술 거기에는 안 넣어주고 필라 2에 AI 등 고급 기술을 이용한 어떤 군사 기술 제휴 부분에서 한국은 참여할 의사가 없겠느냐 이런 걸 타진을 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 국방부나 또 많은 전문가들도 그 기술 제휴 필라 2에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일본뿐만 한국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돌았으면 하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에 보면 이 오커스가 추진하는 일종의 두 가지 시나리오 아니면 안보 축이라고 그래서 필라원. 필라는 하나의 기둥이라는 뜻인데 네. 하나의 범주를 용어를 이제 대별을 해가지고 범주를 첫 번째 범주는 잠수함 기술 이전, 핵추진 잠수함 이전 이건 딱 세나라 하고 나머지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사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AI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기술 군사 새로운 우주라든지 분야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 협력에 대해서는 하나의 다른 바구니를 담은 게 필라 2라는 겁니다. 필라라는 게 하나의 바구니라는 뜻도 되고 하나의 축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필라 2에 어느 정도 협력을 들어왔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입장을 타진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한 호주 2+2 회담으로 어느 정도 이런 오커스와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 K방산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또 분석이 나온다고 해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 K방산의 새로운 협력이 자꾸 확대되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 호주와 그 대한민국의 방산 협력이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한 40억 달 4조 정도가 이미 장갑차와 또 자주포 이렇게 협력이 진행되고 지금 차질없이 가고 있는데 지금 호주가 무지무지하게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어요. 그거 증강시키는데 핵심적으로 다시 해군 전력을 강화하려고요. 호주가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잠수함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잠수함 전력 구축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해군 전력을 강화하려는데 세계에서 군함을 잘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잘 만들죠. 세 나라 기업 못 되면 현대, 대우는 하나로 바뀌었죠. 네. 하나 또 삼성이 다 잘 만드는데 이 11척의 새로운 군함을 만들려고 이제 호주가 이미 발주 계획을 발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협상 대상국이 되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 군함 수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그 11척을 우리나라에서 사주기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우리가 많은 입찰할 수 있겠죠. 하는데 11척의 군함을 수주하는데 수주 대상에 유력한 나라군요. 건조 대상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그게 만약에 되면은 함정 건조 분야에 새로운 방산 협력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도 있고 그러한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언론들이 청신호라 그러는데 아직은 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호주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일부 뭐 세척 정도는 외국에서 획득 구매를 하고 예. 장기적으로 호주가 생산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건조를 자체 건조하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호주가 참 그 잠수함 이렇게 건조를 핵 추진 잠수함을 하는데 거기 따른 관련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네. 그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3, 4천 명의 그 분야 대학교 신입생을 뽑겠다 이런 계획까지 발표하고 있는. 근데 호주는 어쨌든 지금 그 중견국 수준을 넘어서 군사력을 강대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그러한 국가 비전, 국방 비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호주 입장에서도 이제 태평양에서 향후에 어떤 안보 위협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지금 해군력을 강화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겠네요. 그 1901년에 이제 호주가 독립했거든요. 1778년에 그 영국이 제수를 유배 보내는 장소로 1600명을 보낸 나라가 1901년에 독립했는데 그 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 그 수많은 국제 분쟁이 나와서 전쟁에 나가 죽은 전사자가 10만 3천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같이 북한과 같이 이렇게 주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그런데 이렇게 국방을 튼튼히 하느냐, 국방에 이렇게 신경을 썼냐 물으니까 자기들 10만 3천 명의 그 선조들의 호주인들이 호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서 호주가 이렇게 됐다. 그런 외침을 항상 있을 수 있고 국제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호주의 여당, 야당, 국회, 뭐 시민, 국민들이 거의 초당적인 합의가 돼 있다 그래요.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한국과 호주의 뭐 국방 협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협력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미 대한민국의 산업의 살이라 그러는 포스코 철강 산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거의 자원을 호주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전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과 산업 분야는 물론 그 또 이 경제 분야, 방산 분야 협력도 강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호주 국방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우리 수출은 하지만은 뭐 장갑 차고 자주포 수출하지만 거기들은 기초 소재들은 전부 호주 철강 가지고 쓰고 있다, 광석 가지고 쓰고 있다, 웃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협력이 이미 밀착돼 잘 되고 있는 거죠. 그 지난달에도 호주 다녀오셨었잖아요, 그때. 예, 지난달에 호주가 우리 한국 전쟁 때 18,000명이 참전을 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8,000명이 참전해서 340여 명이 전사를 할 정도로 육군, 해군, 공군이 동시에 참전한 국가예요. 그래서 그 참전국이기 때문에 제가 전쟁 기념관 자체도 호주 것을 좀 벤치마킹이 있어서 가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그 회장님 그 호주 가셨던 이제 사진인데 이게 전쟁 기념관이죠, 호주에. 예, 제가 호주 가서 느낀 것 중에 핵 잠수함을 꼭 건조한다,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 뭐 군사력을 증강한다. 이건 뭐 언론을 통해 다 알고 공부를 통해서 알았던 건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정신전력 분야예요. 그게 The Last Post 우리말로 하면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그게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군에서는 잠을 무조건 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영면에 들은 전사자들의 어떤 명복을 비는 그런 나팔 소리라는 세리머니가 있는데 전쟁 기념관에서 매일 4시 반에 합니다. 그 시간에 호주 수도 캔버라를 방문하는 외국 기빈들 지금 초청을 해요. 꽃을 저렇게 헌화하도록 하고 호주 학생들도 지원을 받아서 많이 오고 해서 엄숙하게 그 호주가 건국 이후에 건국을 전후해서 죽은 전사자 한 10만 3천 명의 한 분을 선택해서 그분의 히스토리, 프로파일을 다 얘기하고 호주 애국가를 틀어주고 진원곡을 틀어주고 마지막 세리머니를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많은 호주인들이 애국심을 느끼는 거예요. 호주를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있다는 애국심. 이런 것서 더 라스트 포스트는 제가 전쟁기념사업회장으로서 참 가슴이 와닿고 호주가 앞으로 지금의 국가 수준을 넘어서 중견국 수준을 넘어서 강대국으로 간다면 그 잠수함 때문이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 때문에 저러한 정신전력 하나의 그 애국심 때문에 그런 강대국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참 군인에 대한 예우, 또 그렇습니다. 전사자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보를 지키는 가장 또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참 저 군인에 대한
존경 또 그리고 전사자 호국 영령이라고는 뭐 할 수 있겠죠. 이분들에 대한 그 존경심이 진지하고 너무나 감동을 주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좀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북한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우리의 그 파출소장을 북한에선 분주소장이라고 파출소란 말 대 분주소란 말을 쓰죠. 그래서 분주소라고 하는데 뭐 최근에 이 전국의 분주소장을 평양으로 이제 집결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요? 12년 만에 이제 분주소장 전체 분주소장 전국 파출소장 회의를 열은 거예요. 그 열은 건 이제 거기 또 김정은이 직접 최고지도 직접 가서서 연설을 해요. 사회주의를 지키는데 좀 헌신해 달라고. 저는 이 분주소장 회의를 열는 거 보고 두 가지에 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해요. 그 행사하면 뭐가 들겠습니까? 돈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국가 재정이 북한의 재정 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행사 같은 걸 좀 최소화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 전체 분주소장 회의를 열면은 그 파출소장 오면 선물도 줘야 되거든요. 숙소 제공해야 되고 교통표도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 러시아 때문에 나라 재정 상태가 살림이 좀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고요. 둘째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사회 기층에 그 사회 기강이 흐트러져 갖고 사회주의를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사회 분위기를 좀 단속해야 되겠다. 제 밑에 체포 조직들을 불러다가 단속을 좀 하도록 그런 게 있어서 체제가 약해져서 저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살림살이가 좋아져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후자 쪽으로 봅니다. 체제가 여러 가지로 위험징후를 보이니까 파출소장들을 불러서 저렇게 격려해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북한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냐? 대한민국의 사조, 뭐 우리가 저 노래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이 북한 주민이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기서 처단한 법을 만드는데 22년에 어떤 보도에 따르면은 그 법을 만들었는데 집단적으로 남조선 드라마 보도록 하면 사형까지 가도록 해놨는 게 있어요. 아직 그 법이 약간 수정되긴 됐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북한이 이 파출소장들을 불러다가 흐트러진 이 사회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이 아니냐. 먼저 한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에도 당이 두 개 있다 있잖아요. 네. 장마당하고 노동당이 있는데 장마당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조금 사회 체제의 어떤 위기 신호가 와 있어서 파출소장 회의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체제 결속을 이유로 한 거네요. 체제 결속을 위해서 파출소장들, 분주소장들 좀 더 열심히 해달라. 그래서 선물도 주고 뭐 회의도 하고 이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한류 문화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북한이 한류 문화 막기 위해서 자수 캠페인을 하던데 이게 뭡니까? 그 자수 맞아요? 자수죠. 자수인데 이게 통일학술연구단체에서 최근에 발표했는 내용인데 자꾸 단속을 해도 계속 보는 사람이 느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느는데 자수하면은 우리 북한 체제가 남조선 용서해 줄게. 용서해 주는데 자수하는 목록이에요. 누구한테 이걸 받았고 어떻게 보이고 하는데 이거 자수하면은 일망타진하겠다는 거죠. 유혹이죠. 믿기고. 그런데 자수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러니까 기관에 자수해라. 예, 그렇죠. 저는 그래서 무슨 우리도 자수 기간 있잖아요. 자수. 저는 이제 문화 대신이라고 해서 뭐 집에서 자수한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니고 왜 남조선 비디오 드라마 비디오는 어떻게 구했고 누구하고 봤고 얼마에 구했고 이런 걸 자수하면은 원래는 5년 15년 노동교화형이나 심지어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이 중대 범죄인데 용서해 줄 테니 자수해라는데 한 사람 용서받으면 몇 사람이 다치겠죠. 그 자수하라고 하는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다른 얘기 해보죠. 지난 7일에 김기남 북한부 노동당 선전비서가 사망했습니다. 이 북한의 괴벨스라고까지 이제 불렸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 김기남 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괴벨스라는 사람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괴벨스는 나치의 그 통치 철학을 통치를 아주 합리화시키고 하나의 그 선전선동의 일대 대가죠. 이 양반이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게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큰 힘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 명언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이 김기남이가 한 일이 그런 일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체제가 쭉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고 세습하고 지금까지 오는데 모든 걸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키지는 그런 선전선동, 개별수 같은 역할을 했는데 죽었죠. 49년생인데 94세로 오래 살았어요.
이제 죽었는데 뭐 이 사람이 우리 국민들께 굉장히 각인된 건 선전선동가로도 각인돼 있지만 이 마음의 심리를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2005년에 대한민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파격적으로 현충원을 가서 국립현충원을 방문을 해서 10초간 묵념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진심으로 자기들이 한국 전쟁에 대한 침략 전쟁에 대해서 남침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묵념이 아니고 일종의 그것도 연출.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북한의 그 김기남이가 현충원에 감으로써 좀 뭐랄까 그 우리 남측 인사들이 북한에 가서 혁명 열사능이라든지 뭐 북한에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좀 더 정당화시켜주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훔치려는 의도된 행동으로 저는 그렇게 심리전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북조선의 최고 선전선동가 이론가가 와서 현충원에 갈 때 엄청난 뉴스를 만들었죠. 저도 그때 저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이후에 그 김기남과 북한 체제의 움직임을 보면은 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의도로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인사들이 북한에 이제 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에 현충원 같은 시설에 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눈 감아 달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북한 인사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흐트리려는 그런 선전선동설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